이낙연 전 대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새로운 미래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 발기인 대회 갔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정당법으로 보면은 이제 각 지역에서 1,000명씩 해서 5개 지역 그러면서 이제 5,000명이 돼야지 이제 중앙당을 이제 창당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미래는 각 시도당 창당대회 거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이제 개최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미래는 상징색을 짙은 바다색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상징색이 이제 옅은 파란색 뭐 이런 정도 되는 건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민주당이 약간 그라데이션이에요. 파란색을 조금 싹, 싹 가져가서 이거 독점 아니냐 파란색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보다 좀 더 진한 파란색을 그래서 여기가 진짜 민주당 본진이다.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그거를 계승하는 민주당과 같은 그런 당이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예전에 경선 패배 당시 수용 입장문에서도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다를 강조를 해서 좀 바다 색깔로 좀 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은 새로 한 게 주황색으로 지금 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정당들이 지금 새로 만드는 데들이 색깔도 정하고 있고 각계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새로 미래대연합,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과 뭐 박원석 전 의원 등이 합류한 미래대연합과의 연대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의 연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좀 가장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민, 최윤열 전 의원과 이제 최성 전 고양시장 등이 어제 기자회견 열었는데 이제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로 합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발기인도 2만 명 넘게 모였다고요? 예, 뭐 일단은 5천 명이 이제 넘으면은 이제 당을 만들 수 있으니까 뭐 2만 명이 이제 뭐 넘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강력하게 이제 당을 비판할 때 이미 그 지지 그룹이 외곽에서 이미 창당 준비 작업을 상당히 11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게 뭐 이 양이 그러니까 그 2만 명이 허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 당을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 쪽 참여도 예상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지율이 뭐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건 아니냐 이거에 대한 좀 반론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번에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50석, 60석을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인재 영입위원장 정도만 맡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신당 참여 의사를 밝힌 호남 정치인도 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육선 의원이죠. 그리고 신경민 의원, 최윤열 전 의원, 그리고 최성정 고양시장 등등이 지금 뭐 합류한 상황이고 현역 의원이 얼마나 이제 오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미래까지 이제 창당 작업 들어갔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이뤄질 텐데 미래 대연합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중으로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 등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얘기했더라고요. 예, 오늘 박원석 미래대연합 대변인이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운영 회의 후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중에 각 주체의 테마와 형식에 대해 구체적 제안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부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그 뒤에 일정과 형식, 주제에 대해 각 주체에 제안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대화를 3자로 할지 5자로 할지 뭐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3자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준석, 이낙연 그리고 원칙과 상식 이건 거고 5자라고 하면 여기에서 금태섭, 양양자 이렇게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자로 안 하고 3자로 한다라는 거는 너무 두 정당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도 사실 들어요. 본인들이 조금 주도하겠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중요한 게 현역 의원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2월 14일을 기준으로 정당 보조금이 나옵니다. 네. 정당 보조금이 나오는데 5명이 넘느냐 안 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5명이 안 되면은 의원 한 명당 2천만 원씩 나오거든요. 대략 네. 그 정도. 5명이 넘으면은 대략 한 6억 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3명이잖아요. 원칙과 네. 상식이. 여기에 뭐 2명만 더 모으면 되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주도권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분기점이 두 번을 보시면 돼요. 하나는 2월 14일까지 이 5명을 만드는 합당이 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또 하나는 3월 22일이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날 오후 6시가 마감인데 이날 기준으로 정당 기호가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가 있는 애는 선거 보조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당 보조금보다 선거 보조금이 한 3배 정도 많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3월 22일까지 한 정당으로 뭉치느냐 그게 의원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 보조금을 얼마나 받느냐가 그러니까 두 번의 변곡점이 있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래대연합 측은 2월 중순까지 2월 14일 이전까지 합당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이쪽에서는 조금 과속이다. 그건 너무 빠르다 이런 입장이고. 뭐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낙연 전 대표는 또 신동아 유튜브 인터뷰 보니까 조금 내용이 어떻게 할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좀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활보에 그러니까 지금 행보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다 내려놓겠다라는 것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불출마도 얘기를 했고 이 제3지대가 성공하는데 내가 밑거름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세력하고도 좀 손잡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미래대연합 원칙과 상식 이 의원들이 조금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들의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다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고 원칙과 상식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은 이낙연보다는 이준석하고 좀 더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렇다고 이낙연 전 대표를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여기가 우선이다라고 해서 사랑의 짝대기가 조금씩 좀 다르다. 약간 이렇게 예. 돼 있네요. 어떻게 뭐 될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결성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예, 요거는 뭐 그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좀 제안을 했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예전에 열린민주당이 민주당하고 대선 전에 통합을 했는데 네. 합당을 했는데 잔류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현역 의원은 없지만은 남아 계신 분들 그리고 사회민주당은 이제 정의당에서 탈당했는데 민주당하고 가까운 분들 그러니까 구 참여계라고 보고 천호선 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예전에 얘기가 나왔었고 네. 공식적으로 민주당에 같이 그럼 하자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연합신당입니다. 요 새 이제 정당에서 만드는 게 그래서 이거는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해인 의원이 이끌고 있고요. 그래서 수평적인 22대 국회 오는 4월 총선 이후에 어떤 국회는 개혁 정치를 이끌 수평적인 비례연합 정당의 결성 이게 중요하다라고 공식 제안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윤 개혁 최대 연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윤석열. 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고 이런 재정파 세력들이 다 뭉쳐가지고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2020년에 위성정당 논란이 거셌던 더불어시민당하고 뭐가 다른 것이냐 이런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다르겠지만 그때는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받아갔는데 그 중에서 기본소득당 한 석 그리고 시대전환 한 석 이러고 한 석 빼놓고 15석을 다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혁연합신당 측에서 기본소득당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다 가져가면은 이거는 위성정당이나 다를 바 없으니 민주당이 많이 좀 내려놔라.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재정파들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논란과 아니면 뭐 긍정, 부정 평가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총선 한 85일 남았는데 선거제도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예. 뭐 어떻게 될 건지 최근에 토론회도 또 다녀오셨는데 예. 좀 분위기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당 지도부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현재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에 좀 자택에서 머무는 것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신을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랬다가 저랬다가 병립형으로 기울였다가 병립형으로 가면은 너무 탈당 세력 많아지고 제3지대 너무 명분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연동형으로 남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식의 복잡한 생각들이 각자 그리고 친명 그룹에서도 조금 의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냥 병리평 가자. 어차피 한번 욕 먹고 말지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큰일 난다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어쨌든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1월 안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좀 빨리 좀 결정해라 민주당. 이게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으니까 원래대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병리평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 입장은 명백하고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 좀 하라라고 지금 뭐 얘가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병리평 회기와 준연동형 유지 반반 절충안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다시 한번 캡을 씌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니까 47석에 대해서 다 이제 정당 지지율대로 나누는 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이미 정당 지지율보다 많은 예를 들면 33%를 가져가면은 정당 지지율이면은 100석 이상이면은 비례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300석 중에 100석 이상을 획득. 근데 지난 총선에서는 163석을 지역구에서 가져갔거든요. 네. 뭘 이번에 그렇게 많이 가져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47석 중에서 예를 들면은 23석은 뭐 연동형으로 24석은 병리평으로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캡을 씌웠는데 그때는 병리평이 17석, 준연동형이 30석 이렇게 했는 건데 다시 한번 캡을 부활시키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정당에서 요거를 제안을 했어요. 민주당의 제안 제가 어느 정당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네. 제안을 했고요. 그거를 민주당에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정파 어떤 연합을 복원해야 된다라는 쪽이 있고 아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 뭐 하는 쪽이 있고 이것도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는 이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다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전에 개혁연합신당 기본소득당이 얘기했던 비례연합정당까지도 선택지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민주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 이렇게 넣어놓고 좀 보고 있다는 건데 이제 언제까지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1월 중에는 결정해야 된다. 아무리 늦어도 설 연휴 전에는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달 안에도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인천에 갔어요.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제시했더라고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은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가장 먼저 발의에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역 300명인데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인데 이거는 대충 뭐 보면은 비례를 다 없애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니면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되는데 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예전에 했던 거거든요. 300명을 200명으로 줄이겠다. 뭐 이렇게 100명을 이제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좀 정치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예전에 당대표 시절이라 이럴 때 숫자 많이 줄이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정치학자들은 대부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은 300명이 오히려 적다. 인구 10만 명당 의원 수를 보면은 미국에 이어서 거의 최하위권이다라고 일본이나 이런 거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오히려 의원 개개인의 만약에 숫자를 줄이면은 의원 개개인의 기득권이 더 늘어난다. 이들의 영향력이 더 늘어난다는 오히려. 거예요. 그래서 의원 숫자를 오히려 늘리고 대신에 의원의 뭐 어떤 전체 뭐 연봉이나 세비라고 하죠. 그거를 동결하는 총액은 동결하는 한도 내에서 오히려 의원 숫자를 늘려야지 개개인의 어떤 뭐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드는 게 그게 진짜 정치 개혁이다라고 정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체적으로 줄이겠다 계속 뭐 이런 식의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함께 있는데 원 전 장관이 인천 개항을 출마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에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막고 있다라며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인천 계양구에 지금 출마를 확정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공천심사는 통과를 했거든요. 네. 예비 후보로. 그러니까 이제 경선을 할 자격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돌덩이라고 지금 이제 한 원전 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원희룡 장관이 그때 이재명 대표하고 맞서서 한번 내가 붙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확정적으로 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유력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뭐 좀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관심사로 좀 많이 떠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한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회동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나는 당내 친소 관계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거 어떤 의미로 보세요? 친소 관계가 없다는 이 얘기를 듣고 삼선 의원들이 대부분 떨떠름해했다고. 떨떠름.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친소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다 쳐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렸다라는 거예요. 의원들 제가 물어보니까.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헌신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본인이 불출마하니 또 뭐 당에 대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막 기조들이 계속 깔려 있는데 그 얘기는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의 승리가 제일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개혁 공천, 당이 이기는 공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데 삼선 의원들은 상당히 우려를 했고 또 하나는 뭐 몇몇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 그리고 이제 뭐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아니면 제2부속실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한동훈 장관한테 좀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수도권의 어떤 선거 대책 이런 것도 조금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건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 진행하는데 이제 현역 의원이 결과적으로 이제 정말 물갈이가 될 건지 이게 관심사잖아요. 예. 그래서 뭐 현역 물갈이 비율이 한 40%를 초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좀 주목이 되는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반에 첫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네. 일단 지금 앞서 혁신위원회가 현역 의원의 하위 20% 공천 배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의 공천이 조금 다른 게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하위에 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예 컷오프를 시켜버리는 방식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경선조차 못 가는 경우가 많고 민주당은 웬만하면은 컷오프까지는 시키지 않는다. 하지만은 감점을 준다. 이렇게 30%뭐 20% 정도의 감점 하위의 20%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가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어디까지 물갈이가 될 것이냐가 좀 관건인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를 통해서 204곳 그러니까 네. 253개 중에서 이제 공석인데 빼놓고 204곳 중에 46곳의 컷오프를 권고를 했는데 네. 이 그러면은 22.5%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어 있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42.5%가 물갈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제 전략선거구 17곳을 지정해서 공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데 그리고 현역 의원이 탈당한데 요 두 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출마 지역은 7곳, 탈당 지역은 10곳인데 네.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은 중구 성동갑 홍익표 의원 이분은 지금 이제 서초구로 가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고요. 서대문갑 우상호, 대전 서구갑 박병석, 세종 자치갑 홍성국, 경기 수원시무, 수원무, 김진표, 경기 의정부갑 오영환, 경기 용인시정 이탄희 뭐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되면 김남국, 조웅천, 이원욱, 박완주, 김종민, 강성희, 윤관석, 이성만 뭐 이런 분들이 이상민 이런 분들이 이제 이제 탈당. 탈당을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제 된 겁니다. 또 이 소식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의결을 했어요. 예. 요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경찰 특수본이 이제 지난해 1월에 요거를 기소 의견으로 이제 그러니까 김광호 서울청장을 포함해서 23명을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대부분 기소를 했고요. 그런데 유독 이제 기소가 안 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최성범 전 용산 소방서장 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제일 논란이 됐던 거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이 경찰 지휘 책임에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전 검찰 그 수사 쪽에서는 수사 실무진에서는 기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현 쪽에서는 이거는 기소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이 서로 엇갈려 가지고 그렇게 어영부영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지금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한 데 만에 이런 건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명분 중에 하나가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금 결론을 안 내리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러면 이거는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집을 한 거고요. 수사심의위원회는 300명의 명단이 있는데 랜덤하게 이 중에서 15명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외부인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맡겼는데 기소 의견이 9명, 불기소 의견이 6명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이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최성범 전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이 14명이 나와서 여기는 거의 사실상 확정적으로 불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심의 결정이 권고잖아요. 검찰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그래서 따르지 않은 경우도 맞는데 일반적으로는 심의까지 소집을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따르기 위해서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걸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따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업무 추진비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고급 음식점들에서 여러 차례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더라고요. 네, JTBC가 이제 단독 보도를 했고요. 네. 이 조성경 지금 과기정통부 1차관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제 부처로 간 건데 네. 소위 말해서 연구개발 이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과학기술계 카르텔에 의해서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막 과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 이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들 뭐 확정적이지 않지만은 뭐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권 카르텔이 그럼 누구냐 이런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난 9월에 과학기술계 현장 전문가를 만나서 종로구 한식 코스 요리에서 9명이 식사를 하고 26만 원이 나왔는데 실제 그 식당에는 1인당 10만 원 코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둘이 만나고 술 몇 병 하면은 둘이서 먹었다라는 걸로 이제 그런 합리적 의심이 좀 드는 정황이 있네요. 네, 그냥 없어요. 그냥 2만 원, 3만 원 이하로 먹어야 되니까 마초 9명이 먹었다라고 이제 지출 결의서를 냈지만은 그런 코스가 없다라는 3만 원 이하짜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본인 집에서도 이 법인 카드를 계속 쓰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내로남불이고 누가 누구한테 지금 이권 카르텔을 얘기하냐 이런 논란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